의약품 산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게 된 블래시 41기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 개요, 현황, 전망, 그리고 추천 종목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왜 의약품 산업을 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하이드 스프레드라고 해서 투기 등급의 어떤 회사채와 안전자 단위, 고체의 금리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최근 들어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공격적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코스피 200이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실 수 있는 국내의 어떤 우량한 기업, 200개 기업에 대한 어떤 지수인데요. 이러한 지수들이 최근에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시장이, 어떠한 산업이 과연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장 큰 핫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유행했던 사스, 그리고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 그때 당시에 의약품 주가를 살펴보았을 때 전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주요국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치료약 없이 세계를 강타하는 이런 코로나19는 의약품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개요입니다. 우선 이 의약품 산업은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합성 의약품은 개량 신약, 합성 신약, 제네릭으로 나뉘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베터, 시밀러, 제네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 이 특성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물질을 바탕으로 화학적 요소를 결합해서 개발했고 또 분자량이 작고 화학적 구조가 잘 밝혀지기 때문에 복제가 쉬운 편입니다. 다만 이 알약같이 우리가 합성 의약품 하면은 흔히 알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약을 먹었을 때 소화하는 과정에서 체내에서 어떤 분비되는 이런 대사산물에 의한 독성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임상 자체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식물 또는 동물세포 배양 등 생물체로부터 제조하였기 때문에 이런 분자량이 크고 복잡한 구조로서 이 구조를 밝히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도 힘들겠죠. 그리고 이 생체내 물질 또는 생물 유래 물질이기 때문에 독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바이오 의약품은 병원에서 주사 처방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표적장기에 직접적으로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표적장기에 주사를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능 또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유형별 임상 단계 성공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상 성공률 자체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그 외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외에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여서 원래 어떤 바이오 의약품이 원래 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복제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제했기 때문에 좀 더 임상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이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장점을 약효가 우수하다, 그리고 부작용이 적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현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100세 시대에 다다랐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의 평균 기대 수명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국민이 1년 내에 번 돈 중에서 의료비가 얼마나 지출되는가에 대한 지표인 이 경상 의료비를 따졌을 때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의료 지출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계 처방 의약품 매출 추이나 전망은 증가하고 있었고, 그의 세부 시장인 세계 바이오 의약품 매출의 추이 전망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M&A도 활성화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M&A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기업이 혹은 다른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R&D에 대한 어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시장 규모를 좀 비교해보고자 하는데요. 미국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국, 일본, 독일 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미국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유럽, 중국 순이었는데요.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가 굉장히 작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이라는 하나의 그 큰 공동체로 묶였을 때는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파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제약 바이오의 VC, 투자 건수와 투자액인데요. 이 VC라고 하는 것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여서 어떤 벤처 기업들이 이제 양성될 때 그 벤처 기업들에게 어떤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벤처 기업에 대해서 이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대한 의약품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하게 한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 또한 상승하고 있었고 그 세부 시장인 바이오 의약품 시장 또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의약품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 18년도에 13대 품목과의 이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최고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가 연평균 성장률이 20% 정도였는데 이번에 의약품이 20% 이상 상회하면서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신규 투자 금액 추이인데요. 우리나라도 갖가지 산업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IT 서비스, 전기, 그리고 화학 소재, 바이오 의료, 기타 등등을 비교했을 때도 이런 바이오 의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바이오 의약품 제재별 비중에는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백신 이런 등등의 약품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전망입니다. 이 산업 전망에 있어서 국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어떤 그 운영시 애로사항은 정부의 자금치는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이 R&D 비용이 부족하다는 점, 또 두 번째를 봤을 때 기술력 열의 원인에 대한 어떤 리서치는 R&D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이 두 개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이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입니다. 바이오시밀러란 단백질 의약품 특허 기간 만료에 따라 유사한 효능을 지닌 어떻게 보면 원래 약의 복제품입니다. 이 복제를 했기 때문에 기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간소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바이오 신약 개발에 비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세계에서도 이런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시장 전망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원약 대비해서 좀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매출 전망 또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져온 것은 주요국 노령화 지수인데요. 통계청에서 미래 인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의 어떤 노령화 지수가 점차 상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령화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인구 구조에 있어서 노령층이 굉장히 비율이 크게 차지할 수 있다, 크게 차지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또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서는 전 세계 암 발병자 수의 전망 또한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 고령화 기조, 또 이 바이오시밀러의 주 타깃인 암, 당뇨, 류마티즘 관절염 등 난치성 및 퇴행성 치료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이런 데이터 3법과 첨단재생 의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아직 국회에 통과된 수준이라서 정말 기대가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그리고 신용정보통신법 이 3종을 의미합니다. 이 세부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구분하여서 감염 정보를 통계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은 이런 감염 정보로 인해서 통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또 평균치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1년 단위에 대한 데이터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변화 모습을 관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 3법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더 원활하게 해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DTC 품목을 확대하고 또 각종 의료 데이터 공유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첨단재생 의료법은 모호했던 첨단 바이오 분야를 좀 구체화시키면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 의약품 우선 심사하고 또 개발사의 맞춤형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즉 바이오薬품의 산업의 체계화 그리고 바이오薬품 개발을 위한 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데이터 상법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바이오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EMR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무 기록화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에서 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이런 진료 데이터들을 이런 빅데이터처럼 이렇게 구축해 놓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도입률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이 92%에 다다르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이런 보건복지부나 공공의료 데이터가 한 6만 조에 달하면서 영화 150만 편 그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DTC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리라고 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사기업에게 이런 유전자에 대한 어떤 검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암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품목을 대해서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이용자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탈모와 같이 바이오 기업에서 주로 타겟으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품목에 대해서만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용자 수도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미국의 모 기업은 임상 기간을 6년에서 7년 정도 단축을 시키고 임상 시에 들어갔던 비용을 50% 정도 감축시켰다라고 하는 등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활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의 포인트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어떤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연 매출 10억 달러를 가져오는 신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바스틴, 허세틴, 휴미라 등등이 존재하였는데요. 이것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점차 특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것을 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허세틴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인 허주마를 내년 1분기 미국 출시한다고 하였고, 또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허세틴의 바이오 시밀러인 또 SB3를 2020년 미국에 출시할 예정으로 하면서 국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에도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하나의 리스크는 가격입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진입장벽이 낮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하나의 약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해서 다수의 기업이 복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수의 기업이 복제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은 가격을 낮추게 되고,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의 리스크로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에버그린 전략입니다. 이 에버그린 전략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특허를 후속 특허를 내므로써 좀 더 장기화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서 휴메라를 이제 개발했던 회사는 이런 에버그린 전략을 통해서 18년 만료였던 이런 특허를 22년 만료로 늘려보려고 하는 등, 이에 따라서 그 18년 만료를 예상하고 임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런 암젠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에 대한 무효 소송을 하면서 이것들이 하나의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추천 종목인데요. 저는 이 셀트리온을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어떤 제약 업황의 활성화, 그리고 1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이 램시마 SC, 그리고 타 제약사들에 비해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 레미케이드라는 것이 이 램시마의 그 바이오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약품입니다. 그 셀트리온에서 이 램시마를 만듦으로써 이 유럽에 진출하였을 때 원래 약보다 시장 점유율을 더 넘어버리면서 굉장히 램시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램시마는 의사한테 가서 일단 처방을 받을 때 주사를 맞고 이렇게 처방을 하는 거라면, 램시마 SC는 좀 더 간소화시켜서 이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 가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품에 대한 어떤 타겟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출시 완료도를 높여가면서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에 대한 매출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무구조인데요. 제가 특히 재무구조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은 유동성입니다.
최근 들어서 CP91일물이 굉장히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단기적으로 현재 지금 기업들이, 국내 어떤 기업들이 단기적인 자금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유동성 비율이, 그러니까 당좌 비율과 이 꺾은선 그래프는 부채 비율입니다. 이것을 살펴봤을 때 당좌 비율이라고 하면 유동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을 제외하고 정말 얘가 어떤 현금화를 빨리 시킬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지표로서 굉장히 200%가 넘는 등 굉장히 준수한 역할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았을 때 30%에 다다르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내야 되는 이자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이 이자 보상 비율을 보았을 때도 35 이 정도를 다다르면서 이자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과 타 기업들을 비교해봤을 때, 특히 이런 셀트리온과 비슷한 시가총액의 어떤 기업들을 비교해봤을 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을 비교해봤을 때도 이런 영업이익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이런 ROE라고 해서 자기 자본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인 이 ROE를 보았을 때도 타 기업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셀트리온의 내실,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셀트리온을 추천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